그래, 이거지, 이거야. 윽, 윽. 문을 살짝 밀자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혼자였지만 그 공간의 공기는 음습했고 그가 가진 욕망의 방향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단숨에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순간을 맞이하기 전 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인사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선영입니다. 미술치료사로 일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그림으로 치유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10년이 흘렀을 때 저는 복지학교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김도윤 교장을 만났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그는 남달랐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였지만 단정한 인상과 따뜻한 말투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분이었습니다. 복지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었고 그는 그들을 진심으로 보살폈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서류 정리 봉사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장실에서 나오던 그가 복도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선영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학교 뒤편 작은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혼자 사시는 게 쉽지 않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아내를 먼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5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체육대회 준비를 도울 때도, 학부모 상담 주간에도, 연말 봉사활동 기획을 할 때도 그는 늘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선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들이 저를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학교 뒷문을 나서는데 그가 따라 나왔습니다. 석양빛이 그의 얼굴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 같은 분이 제 옆에 있으면 좋겠네요. 그 말 한마디가 오랜 세월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감정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에 함께 미술관을 가기도 했고 조용한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학교 동료 몇 명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소박한 시기였습니다. 줄의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늦은 나이의 사랑은 더 깊고 진중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신혼의 단맛은 달콤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었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주말이면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아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행복이 조금씩 질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집착의 경계는 생각보다 모호했습니다. 결혼 3개월째 그의 다정함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교무실을 찾아와 인사를 확인했고 제가 바빠서 미처 눈치채지 못하면 섭섭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왜 인사 안 해요?
다른 선생님들이 있는 앞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지만 동료들의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누구랑 있어요? 왜 답이 없어요? 저는 그저 마트에 들렀거나 친구와 차를 마시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해했습니다. 아니, 확인하려 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늦게 귀가했을 때 그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미술 수업이 길어졌다고 미리 문자 보냈다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한테 피곤하단 말은 하지 마요. 그 말투에는 이상한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통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사랑이라고, 걱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밤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교장실 불빛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왜 매일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있는 걸까요? 업무 때문이라고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줄이야. 제가 처음 그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비친 제 얼굴은 예전보다 조금 어두워 보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 그의 다정함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 갔습니다. 처음엔 달콤했던 관심이 이제는 숨을 막히게 하는 감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동료 선생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아까부터 찾으시던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서류를 보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왜 인사 안 하고 지나갔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 눈인사를 했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죄송해요. 급하게 수업 준비를 하느라.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다 보는데 저만 모르는 척하니까 섭섭하죠. 그 말에는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장과 교사의 관계였고 집에서는 부부였습니다.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출근할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교장실 앞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문을 노크하고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루 종일 차갑고 섭섭한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퇴근 후에는 더 심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왜 이제 전화했어요? 오늘 누구 만났어요? 왜 복지관에 그렇게 오래 있었어요? 저는 매번 설명해야 했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는 제 대답을 듣고도 끝없이 확인했습니다. 정말요? 진짜예요? 그 질문들이 저를 점점 지쳐가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친구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3통이었습니다. 불과 2시간 사이에 친구랑 얘기하느라 못 봤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걱정됐어요. 무슨 일 생긴 줄 알았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걱정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것을.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또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 테니까요. 그 후로도 그의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수업을 할 때면 중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뭐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어느 마트인지 물었습니다. 거기 왜 가요? 집 근처 마트가 더 가까운데. 친구와 약속을 잡으면 누구냐고, 왜 만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도, 심지어 책을 읽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가 언제 전화할지, 언제 섭섭해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먼저 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한테 피곤하단 말은 하지 마요. 그 말 속에는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왜요? 전 정말 피곤해서.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 같잖아요. 나는 당신 때문에 하루하루가 행복한데 당신은 나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피곤함조차 그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예민한 걸까요? 며칠 후 동료 선생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괜찮으세요?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여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매일매일 확인받아야 하는 사랑, 증명해야 하는 애정, 설명해야 하는 일상. 그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움츠러든 사람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눈치를 보고 말을 조심하고 제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의 애정은 이제 확인받기 위한 집착으로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묶고 통제하고 감시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소유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창밖을 보니 교장실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무엇을 하는 걸까요? 왜 집에 와서도 학교에 있어도 항상 불안해 보이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이 잘못되었다고, 이 사랑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인정하기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곧 더 끔찍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그의 집착이 점점 심해지던 어느 날, 저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전체 교사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안건을 검토하고 있는데 교장실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받더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잠깐 오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회의 중에 부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교장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라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저했습니다. 회의 중이었고 다른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밖에서는 직원들의 발소리가 들렸고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제 복장에 대해 말했습니다. 요즘 입는 옷이 학생들 시선에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저는 깜짝 놀라 제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범한 블라우스에 무릎길이 치마였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과 다를 게 없는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충고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다르게 번져 있었습니다. 소유욕과 통제욕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기는 학교예요. 이런 말, 이제 그만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교장실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가 낮게 웃으며 가라고 했습니다. 회의에 늦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교감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을 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료 선생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교장실에서 일어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 척했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였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아까는 미안해요. 당신이 걱정돼서 그랬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걱정이라고 했지만 그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통제였습니다. 감시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입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저녁 식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낮에 일어난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이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그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일, 학생들 이야기, 내일 일정.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낮에 교장실에서 느꼈던 그 불편함이, 그 두려움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그가 뒤에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피곤하다고만 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피곤하다는 말을 들으면 자신이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같아서 싫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언제부터 속박으로 변한 걸까요? 창밖을 보니 멀리 학교 건물이 보였습니다. 교장실 창문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했습니다. 그는 저녁마다 교장실에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정말 업무 때문일까요? 옆에서 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두려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그를 조심스럽게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할 때는 일부러 일찍 나가 교장실 앞을 지나가지 않았고, 퇴근할 때는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교무실에서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어디에 있든 찾아냈습니다. 복지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면 갑자기 들어와 참관한다며 뒤에 서 있었고, 다른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집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제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저는 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복지교실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기 말이 다가오면서 교실 정리와 비품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라 복도는 한적했고 학생들은 대부분 하교한 뒤였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복도로 나오는데 멀리서 그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가 잠깐 자기 방에 들르자고 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복지교실 점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섬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미소는 여전히 입가에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어깨를 스치는 순간 낮게 속삭였습니다. 요즘 자꾸 피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저 혼자만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오후 전체 교직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학기말 평가와 내년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이미 앞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여러 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다른 선생님이 발표를 하는 중에도, 교감 선생님이 의견을 말하는 중에도 그의 시선은 계속 저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회의가 중반쯤 진행되었을 때 그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최근 교직원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협조도 잘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요즘 나 피하죠?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이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는 사적인 감정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지만 분위기는 이미 이상해져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서둘러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 선생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학교에서의 제 위치는 더욱 애매해졌습니다. 저는 교장의 아내였지만 동시에 그에게 공개적으로 지적당한 교사였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했고 저 역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그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왜 전화 안 받냐고, 화났냐고, 미안하다고, 그냥 걱정돼서 그랬다고.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퇴근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먼저 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계속 물었습니다. 화났냐고, 아까 회의에서 한 말 때문이냐고. 저는 돌아서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도 교사로서의 위치가 있다고. 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교장이고 저는 교사라고, 자기 말이 틀렸냐고 반문했습니다. 최근 들어 정말로 자기를 피하는 게 맞지 않냐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한다고 해서 그가 이해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았고 입꼬리는 처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친 얼굴이 되었을까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움츠러든 사람이 됐을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대답 대신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랑은 이제 완전히 감시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항상 알아야 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문자 내역을 보고 심지어 퇴근 시간까지 계산해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미술치료 수업이 있었습니다. 노인분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였습니다. 지금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복지관이라고 대답하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물었습니다. 언제 끝나냐고, 누구랑 있냐고.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끊으면 더 많은 전화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성 있게 대답했습니다. 곧 끝난다고, 혼자라고, 정리하고 바로 간다고. 복지관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질문들이, 또 다른 확인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그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겁고 답답하고 숨이 막힐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보니 멀리 학교 건물의 교장실에 또다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는 교장실에서 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머지않아 저는 그 질문에 대한 충격적인 답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밤이 되었습니다. 저녁 늦게 복지관 수업이 끝나고 학교를 경유해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교무실에 두고 온 서류가 있어서 잠깐 들러야 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라 학교는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문을 들어서자 어둠 속에 학교 건물이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불이 꺼져 있었지만 3층 교장실 창문에만 유독 환하게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먼저 퇴근했다고 했었습니다. 교무실로 가는 복도를 걷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서류를 챙겨 나오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도 제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정말 업무 때문에 늦게까지 남아 있는 것인지. 3층 복도는 더욱 어두웠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교장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교장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움직이는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그 순간 본 장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의 공기는 음습했고 그가 하고 있던 행동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성복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의 손에는 누군가의 것으로 보이는 스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가진 욕망의 방향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매일 밤 교장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왜 제 복장에 집착했는지를, 왜 저를 끊임없이 통제하려 했는지를. 저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문을 닫았습니다. 발소리를 들었는지 안에서 황급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돌아서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빠져나와 주차장까지 뛰어갔습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손이 떨려 시동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서야 겨우 시동을 걸고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을 때 거울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했습니다.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불을 끄고 있냐고, 왜 어둠 속에 앉아 있냐고. 저는 그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그의 웃음이, 그의 모든 것이 이제는 역겨웠습니다. 그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저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조차 이제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병이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거울을 바라본 채 차가운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그를 사랑한 내가 부끄럽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를 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고 그의 손길을 받는 제 감정이 달라졌습니다. 사랑이 혐오로 바뀌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려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커피를 마실 수 없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그는 오늘 날씨가 좋다고 점심은 같이 먹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교무실로 가는 동안 저는 교장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저는 애써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울 수 없었습니다. 수업을 하는 동안에도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의 왜곡된 욕망이, 그의 병적인 집착이, 모든 것이 이제 이해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같이 식사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교무실에서 쉬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결혼을 끝내야 한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그와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이제는 고통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지 않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통화하는 친구였습니다.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어디냐고. 저는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집착을, 통제를, 그날 밤 본 장면을. 친구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장 떠나야 해. 그 사람 위험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떠나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도 직장도 모든 것이 그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는 일단 자기 집에 며칠 머물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하라고. 그날 밤 저는 친구 집에서 잤습니다. 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쏟아졌습니다. 어디냐고, 왜 집에 안 오냐고, 걱정된다고.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감시가 없는 곳에서, 그의 통제가 닿지 않는 곳에서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친구 집에서 며칠을 보낸 후 저는 학교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고 학생들을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마주하는 것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월요일 아침 학교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선을 느꼈습니다. 동료 선생님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다들 아는 눈치였습니다. 교무실로 들어가자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몇몇 선생님들이 수군거리다가 제가 들어서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경비 아저씨가 교무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래 근무하신 분으로 학교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제 쪽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 한쪽으로 가서 그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전임 사모님 얘기 들으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 그분을 쳐다보았습니다. 전임 사모님이라니 그의 전 아내를 말하는 건가요? 그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전 아내도 결국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처음엔 행복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수척해지고 우울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교장실 불이 꺼지지 않았고 사모님은 자주 학교에 와서 남편을 찾아 헤맸다고 했습니다. 그분도 마지막엔 더는 못 버티겠다고 하셨어요. 경비 아저씨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그의 전 아내도 겪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도 조심하세요. 교장 선생님은 문제가 있으세요. 그분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와 앉았을 때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가 말한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다고, 아내를 먼저 보내서 외로웠다고 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떠난 것이었습니다.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지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가 들어왔습니다. 참관하러 왔다며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학생들은 긴장했고 저도 편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나간 후 그가 다가왔습니다. 요즘 왜 피하냐고
며칠 동안 어디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말을 해야 알죠.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팔을 뿌리치고 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허탈함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이, 제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사실은 병든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 청소를 돕다가 저는 교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대신 청소를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저는 주저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러 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쓰레기통을 비우고 책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서랍을 닫으려다가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성용 액세서리들이었습니다. 귀걸이, 팔찌, 목걸이, 모두 다른 스타일의 서로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닫고 청소를 마저 했습니다. 바닥을 닦다가 책상 밑에서 손수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성용이었고 진한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 최근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또 누군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 말고 다른 누군가가 이 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 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서랍 속의 액세서리들처럼 온몸이 굳어갔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서둘러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끝났어.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는 저를 안으며 괜찮다고, 잘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혼하기로. 창밖을 보니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낙엽이 날렸습니다. 저는 불빛 하나 없는 방에서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를 정리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후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준 가정법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제 이야기를 하는 동안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그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장실에서 본 것들이, 서랍 속 액세서리들이, 그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저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교장실 청소를 자원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는 고맙다며 웃었지만 동료 선생님들은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왜 굳이 교장실 청소를 하려는지 의아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날 오후 그가 외부 회의로 나간 사이 저는 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먼저 쓰레기통을 확인했습니다.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책상 위를 닦으며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액세서리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다시 찍어야 했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여성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함께 간단한 메모들도 있었습니다. 복지관 강사, 학부모, 자원봉사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더 넘기다가 제 이름도 발견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짜와 함께 미술치료사, 조용함, 외로워 보임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타겟이 된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그 페이지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수첩을 제자리에 놓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책상 밑을 닦다가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떨어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종이를 집어보니 복지관 강사 명단이었습니다. 여러 이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몇몇 이름 옆에는 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 이름에도 별표가 3개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교장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교감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는 빠르게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찍어둔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이것들이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비정상적인 집착을, 계획적인 접근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변호사에게 사진들을 전송했습니다. 변호사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충분한 증거라고, 이것만 있으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며칠째 친구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제 물건들도 챙겨야 했고 이혼 이야기도 꺼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가 어디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왜 며칠째 집에 안 왔냐고, 전화도 안 받았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팔을 뿌리치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교장실에서 뭘 하세요? 매일 밤 혼자서.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업무를 본다고, 학교 일이 많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그가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보니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흔들렸고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녘 그가 잠든 사이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2개를 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둠 속에 침실 문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그가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오래 묶였던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친구 집에 다시 짐을 풀면서
저는 변호사와 본격적인 이혼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협의 이혼을 시도해 보자고 했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심적 부담도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그에게 이혼 의사를 전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오해라고, 다시 생각해달라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화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그의 연락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학교는 일단 휴직계를 냈습니다. 그와 같은 공간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교감 선생님께 사정을 말씀드리자 그분은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하라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이혼 합의를 위한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갔고 그는 혼자 왔습니다. 회의실에 마주 앉았을 때 그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이혼 조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이래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가 개인적인 대화는 삼가라고 말했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치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들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요. 그건 통제였고 집착이었어요.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하려 했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교장실에서 본 것들, 서랍 속 물건들, 수첩 속 이름들. 다 알아요. 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는 사진들을 보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이혼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은 입 밖에 내지 마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학교에서의 입지를 지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자신의 체면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합의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며 다음 만남을 잡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그가 뒤에서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합의서에 서명하는 날이었습니다.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고 우리는 각각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들고 제 이름을 쓰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명을 마치고 나자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시작한 사랑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사무실을 나오며 그와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와 함께 사무실을 나와 카페로 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후회되지 않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진작 결심하지 못했는지 아쉬울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옥탑방을 얻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창문이 큰 방이었습니다. 가구는 거의 없었지만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행복, 그리고 점점 무너져 내린 일상.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게 교훈을 준 시간이었습니다.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돌봄과 통제의 경계를 배웠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누구의 감시도, 누구의 통제도 없는 곳에서, 그리고 꿈속에서 저는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 맞이한 아침이었습니다. 옥탑방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옆에 누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어디 있었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제게는 특별한 아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것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래된 커피포트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머그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게 진짜 숨 쉬는 거구나. 옥탑방은 작았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문, 오래된 식탁, 싸구려 의자 하나, 침대와 옷장, 그리고 제 미술 도구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이곳에는 감시도, 통제도, 집착도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식사를 준비하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가끔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그것은 견딜 만한 외로움이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하는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복지학교에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아쉬워하며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동료 선생님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몇몇 분들은 제 손을 꽉 잡으며 잘하라고, 행복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학교를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지교실, 교무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교장실. 그곳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문을 나서는 순간 경비 아저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분은 제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힘내라고, 잘하실 거라고. 봉투를 열어보니 손편지와 함께 작은 꽃씨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이 씨앗을 심으세요. 선생님도 다시 꽃 피울 겁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술치료사로서의 경력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몇몇 복지관과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중 집에서 가까운 노인복지관을 선택했습니다. 첫 출근 날 복지관 관장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곳에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미술치료실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어르신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에는 물감과 붓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간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첫 수업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따뜻했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와서 고맙다고, 젊은 사람들이 요즘 이런 일 안 하는데 기특하다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다고, 이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하다고.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저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하면 되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이야기, 자식을 키운 이야기, 사랑하고 헤어진 이야기. 모두가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여전히 웃고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상처를 안고도 웃을 수 있고 아픔을 딛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작은 꽃집에 들렀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주신 씨앗을 심을 화분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어떤 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씨앗 봉지를 보여드렸습니다. 해바라기였습니다. 해바라기는 햇빛을 좋아해요. 창가에 놓고 잘 돌보면 예쁘게 필 거예요. 집에 돌아와 화분에 흙을 담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작은 씨앗이 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언젠가는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고. 그날 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며 속삭이던 말을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야. 나는 나 자신이야.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달빛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자유로웠습니다. 비록 외로웠지만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창가에 심었던 해바라기 씨앗에서 작은 싹이 돋아났습니다. 연두색 잎사귀가 햇빛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복지관 어르신들은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저 자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관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심리회복 미술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여러 복지시설을 순회하며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제가 받은 치유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봉사단체는 생각보다 빠르게 조직되었습니다. 비슷한 마음을 가진 미술치료사들이 모였고 우리는 매주 요양시설과 복지관을 돌며 노인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곳은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고맙다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을 때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제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봉사활동을 하며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모두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었고 누구나 외로웠으며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느냐고.
젊은 사람이 왜 힘든 일을 자원해서 하느냐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사람을 고치는 건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밤이면 혼자 옥탑방에서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낮에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글로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것들을 적기도 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붙잡는 게 아니라 편히 놓아주는 거야.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바라기가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이제 제 무릎 높이까지 올라왔고 곧 꽃봉오리가 맺힐 것 같았습니다. 여름이 되었을 때 해바라기가 드디어 꽃을 피웠습니다. 노란 꽃잎이 햇빛을 받아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꽃을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말했던 것처럼 저도 다시 꽃을 피운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버티고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그날 저는 오래간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비친 제 얼굴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가의 다크서클은 사라졌고 입꼬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제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저에게 말했습니다. 잘 견뎌냈어. 수고했어.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나이에 진짜 자유를 얻었다. 사랑이 무엇인지, 존중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혼자여도 괜찮고 외로워도 견딜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해바라기의 실루엣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복지관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웃고 그림을 그리며 조금씩 치유될 것입니다. 꿈속에서 저는 넓은 해바라기 밭을 걸었습니다. 노란 꽃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모두 햇빛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꽃들처럼 햇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크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사랑은 숨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숨쉬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그리고 진짜 사랑은 늦게 찾아와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늦은 나이에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선영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 고통받는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었을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이야기였지만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끝까지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은 이 이야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통제가 아닌 존중, 집착이 아닌 배려, 감시가 아닌 신뢰. 그런 사랑을 만나시길 혹은 스스로에게 그런 사랑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